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더 보수. 오늘도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늦게 하네요, 그죠? 평소에 비해서. 차명진 의원은 어떻게 날씨만 쌀쌀합니까? 몸과 마음도 쌀쌀합니까? 요즘 봄날이신데 요즘. 봄날이에요? 예. 뭐 흔한 봄날입니다. 지지율을 먹고 사는 남자 차명진. 근데 나는 지지율이 꼭 좀 그까짓 거 조금 높아졌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내 본심은 뭐냐면 사실은 한 석 달 전만 해도 예. 사실은 좀 이렇게 근데 정치에 대해서 뭐 안다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소멸될 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라는 것에 저는 사실은 만족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한국당이 걸어가야 할 길들은 상당히 많죠. 석 달 전만 해도 뭐 민주당 180석, 200석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얘기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쏙 들어갔어. 야, 진짜 역시 패널들은. 아니요, 의원님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직업상 비슷한 얘기 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 대상을 바른미래당 바꿔서 하고 있죠. 이제 보면은. 뭐 바른미래당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미래당 소멸론 이제 또 이제 얘기하고 다니죠. 그럼 이준석 최고위원이 좀 춥겠네요. 춥다기보단 그런데 저희는 지지율이 바뀐 게 없어요. 자한당만 조금 올라간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한당이 계속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국당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요. 지지율도 좀 높아졌는데. 예, 어쨌든 바른미래당과 뭐 흡수통합 뭐 또 혹은 몇 명의 의원들이 저쪽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난번에 작년 말에 이제 갈 사람 같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역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뭐 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가지는 무조건 반사처럼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게. 근데 유승민 의원의 워딩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뭐 자유한국당과 합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좀 부드러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항상 유승민 의원 워딩을 이제 살펴보면은 개혁이나 인적 쇄신이나 아니면은 노선 전환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을 했고 이번에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게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뜻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은즉슨 뭐냐면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당의 노선에 대해 가지고 지켜본다는 얘기죠. 밖에서도 보면은. 예. 근데 바뀐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도 이제 한국당 가져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갔던 분인데 가장 최근의 용어가 그렇잖아요. 한국당에서 알만한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내가 예.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거는 이제 예의를 갖추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뉘앙스 좀 바뀐 거 아니냐. 그렇죠. 한 거예요. 확실히 바뀐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히 뭐 민주당 같이 또는 뭐 정의당 같이 이 보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문제 삼겠지만 저는 뭐 그거 뭐 사실 유승민 의원도 사람이니까 이 흐름에 좀 이렇게 순응하는 것은 그런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합쳐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뭐 예의를 갖춰야죠 저희가. 유승민 의원 그리고 만일 합쳐야 될 존재라고 해서 복당하게 되면 또 뭐 친박과 뭐 잔류파 또 합류파 복당파 이렇게 해서 또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가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큰 변화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하자는 거는 곧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죄의 유무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실현될 그런 필요는 없겠지만 탄핵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사실은 이제 물꼬를 튼 거예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보수 진영의 탄핵 탄성파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우두머리. 예.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 서청원이나 누구죠? 홍문정 이런 사람이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또 기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왈부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후한무추와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했다는데. 지들이나 후한무추야지 뭐. 이 방송적으로 좀 부적합한가? 하여튼 조심해 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는 별개로 똑같아. 거기나. 뭐, 다들, 서희, 개낀 독끈이고 무슨, 팔자, 구자지 뭐.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이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유승민 대표도 여기에 어떤 일정하게 같이 동성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 변수가요. 친박이냐 비박이냐 그 갈등을 무마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친박 비박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보면은. 누가 하면 홍준표 대표 이제 정치 재개하겠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까지는 홍준표 대표 측과 김무성 대표 측 간의 암묵적인 연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 되고 이런 것이. 근데 최근에는 아까 차인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랑 친박계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힘을 합치려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은 전선이 지금과는 완전 다른 구도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원내대표 선거 그때 우리가 치열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치열을 넘어서 특이한 상황이 이제 도래한 것이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친박 진영의 대표로 나오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아주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근데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친박 비박 이게 가르기가 어려운 게 과거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가르는 게 가능했던 시기는 YSDJ 때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정치적 명운이나 어떤 그 소소한 일상의 이익 아니면 뭐 투쟁의 동지적 의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에 뭐 친박이 비박되고 비박이 친박됐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현재 잔당파 내지는 뭐 탈당파 뭐 이런 식으로 정도 구분이 가능하고 그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점점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트러지고 있는데 큰 흐름이 일정하게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억울하다 이런 쪽으로 좀 저는 간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갔던 분들이나 안에 있는 분들이나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어떤 행적에 관한 문제가 있지 일정하게 저는 뜻을 맞춘다고 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제 추측이 아니라 이미 물밑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들이 서로 쫙 오고 가고 그 조율 속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의 사실은 이 뭐죠? 사건에 대한 속방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그 홍문종이나 그 서청원 이런 양반들은 그런 흐름을 자기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다 한 숟갈 얹는 거예요. 그 후안 묻히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한 숟갈 얹는 건데 알았으면서 한 숟갈 얹는 것도 좀 문제이거니와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석방안 제출한 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차원 말 들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은 분명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예외인 것 같아. 이 정치인이 되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적 흐름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그렇죠. 어려워요. 저는 뭐 제가 보면은 이렇게 자기 소신을 너무 과하게 중요시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지만 대개 이렇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보수층의 어떤 여론적 향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읽고 반발 정도 앞서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탄핵 찬성파의 거두처럼 이제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중간 과정이 없이 이제 석방 결의안이라는 걸 추진하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 생각엔 앞으로도 김무성 대표 말을 들어봐야겠지만은 뜬금없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지금 혹시 원내대표 선거 상황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 지금 라인업이 나왔을 때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저는 예측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다 이 정도의 이제 밖에서 보는 관측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밖에서 보는 건데 지금 이준석 그 최고가 얘기하는 원사이드한 그런 승리는 오히려 그 거꾸로 원사이드 승리가 예측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예컨대 친박을 나경원 의원이 대표해? 그러면은 지겠네? 이런 예상은 현재 전반적인 보수층의 흐름, 그리고 의원들의 의식의 흐름, 이런 거를 제가 볼 땐 좀 잘 못 읽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더불어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일정하게 자기가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학용 의원이 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이미 김무성 대표의 그 관심사항은 그게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다음번 당대표 선거와 공천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는
아웃되게 되는 이런 것을 좀 방지하는 거고 김화경의 승리 이런 거는 이미 제가 볼 땐 물 건너갔고 그리고 이분이 아마 제가 볼 땐 현재 나가 있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에 자기가 좀 어떤 기여하기 위한 저는 보다 이런 큰 뜻이 있다고 봐요. 예. 다시 말씀 있습니까? 저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수 대통합이라는 건 아주 큰 갈림길에 설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제 방송 가서 어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님을 만났는데 현역 의원님이 저한테 살짝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영향을 받냐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친박계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통합하는 게?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네. 친박계 대표 주자가 나경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게 이번에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같이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시간표를 2년 전으로 되돌려 보면요. 탄핵 찬성파가 나경원 의원도 탄핵 찬성파죠. 탄핵 찬성파가 탈당을 하겠다고 했을 때 60명을 모았는데 그 안에 나경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뭐 할까 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탄핵 찬성파의 대표로 원내대표 선거에 한번 도전해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때 지고 나가지고 다들 그럼 같이 따라 나가자 이랬는데 나경원 의원이 막판에 뭐라 그러면서 안 나갔냐면은 새로 만드는 정당이 유승민의 이념대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나는 못 나가겠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제 생각에는 안철수, 조원진 둘 사이에 유승민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유승민 사이에 다 받겠다. 안철수부터 조원진 사이에는 다 이제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2년 만에 뭘 깨달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외긴 의외입니다. 지금 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정치인들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들 특히 탄핵과 관련돼서 그 주변에 있던 정치인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제 특별히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뭐 서청원이나 홍문종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아주 그냥 세니까 좀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하지 뭐.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이제 예컨대 뭐 탈당파에 합류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를 뺐다 이런 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흠결 없는 사람 여기 차명진 하나 빼고 남은 있을까? 보수에서. 의원님 흠결 없어요? 그거 때와 관련해서는 나는 그때 관여를 안 했으니까. 예. 그 석방안 제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실성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이 보면 석방한 뒤 재판받게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석방한 뒤에 유죄 나오면 다시 가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더 특이하게 약간 받아들이자면은. 물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그 당시에 그 당시 바른정당 사람들도 제안했었어요 그때. 불구속 재판. 그러니까 탄핵은 했지만은 재판은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니까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뭐 변호인 접견도 하고 시편하게 하고 이럴 수 있게 불구속 상태 재판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새로운 이야기는 저는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 해보죠. 자, 민주당 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청와대가 지금 위기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이 조국 수석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병우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병우 프레임 씌우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국 수석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조국 수석을 그 대통령이 이제 그만 대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니라 이미 그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사실은 조국 수석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데리고 있는 한 대통령한테 엄청난 데미지예요. 제가 볼 때는 실제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철회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청와대의 기강 도덕성이거든요. 그 전에 무슨 그 어떤 경제적인 무능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권 진영 내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일정하게 밑밥 수준이고 핵심적인 게 청와대인데 그 청와대에 금이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기강을 이렇게 감시해야 될 조국 소속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저질렀으니까 이거는 대통령한테 엄청난 데미지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따라서 이 대통령한테는 제가 볼 때 조국 수석을 그만 내치는 게 맞는데
이 현재 저의 그 생각은 아마 이준석 최고도 마찬가지일걸. 대통령이 과연 이 사람을 내칠까 안 내칠까 이게 궁금한 거지. 이 내치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저는 조국 수석이 약간의 항명성에 가까운 행동 도전을 했다 보는 게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전원 뭐 돌려보내고 뭐 그다음에 뭐 검찰과 경찰은 엄정히 수사해라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본인의 거취 표명이 있었으면은 그거는 제 생각에 진실성이 있는데 저는 과연 거기서 이제 조국 수석이 약간 유체 이탈로 제3자 화법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 과연 대통령의 의중이겠느냐. 저는 그거 대통령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동이라 봅니다. 먼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 관리 책임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는 자세가 있는 것도 가능한데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3자 입장 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이제 하고 검찰과 경찰은 열심히 수사해라 이런 입장을 가진 거는 저는 굉장히 의아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세간의 평가인데 우리가 수신제 가치구 평천하러 봤을 때 자기 아래에 있는 10명 남짓한 이제 감찰 조직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국 수석이 엄청난 경찰 검찰이면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거대 조직이고 권력도 그게 몇십 배 몇백 배 된 조직인데 그 조직들을 상대해가지고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저는 이미 답 나왔다 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두 분 말 종합하면 조국 수석은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거나 혹은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 지금 이런 두 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국 수석 전에는 보면 또 야당이 임종석 실장에게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또 자기 정치한다.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여당 입장엔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정권 흔들기, 대통령 흔들기를 하는 거 아니냐. 두 분은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렇게 반론을 펼친단 말이죠. 아니 이분들을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을 그대로 놔두면은 대통령한테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대통령이 그 사람들 평생 데리고 있을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 되면 그 김종천 씨도 임종석 실장의 최고 측근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사고를 쳤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문제를 지휘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러지 않는 거는 지금 의외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기반이 약한데, 그죠? 나를 내치면은 기반이 흔들릴 텐데, 나를 과연 내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 또 일각에서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 지금 사고 친 사람들 어공이 아니라 늘공 아니냐. 원래 검사나 경찰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수석하고 특별하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 진짜 이제 자기의 어떤 스스로 수갑을 채우는 거죠. 지휘 통솔력이 없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본인들한테 스스로 마이너스 되는 일이 다 있는 거는.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권 또 대통령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글쎄요. 지난번에 이제 장하성 실장과 관련 논란이 있을 때도요. 저는 인사 타이밍이 늦었다 봅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오만 부작용을 계속 또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가져갈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 장하성 실장 한번 우리가 사퇴할 것이야 예측되던 추석쯤의 타이밍을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장하성 실장이 오히려 그 시그널을 대통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는군 이러면서 밖에서 이제 이상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술적인 메시지들. 연말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내년쯤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거 배달 음식점에서 언제 갔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조국 수석도 아까 제가 말한 많은 청취자분들은 못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말 했을 때 이분들 전부 교체하고 경찰과 검찰은 엄정히 수사해라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한 번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손방준 SNS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조직 개편 혹은 인사이동 대통령 오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저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어떤 지금 청와대 기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통령만 같으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한 달이 건너면 벌써 생각이 한치만큼 달라지거든요. 실제 대통령 생각하고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또 다 이렇게 뭐 다 다른 겁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치가 있는 거고. 예컨대 뭐 내가 여기서 지금 한 2년은 있어야 다음 차기에 가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어떤 내 명분에 있어서 인지도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덜컥 생겨가지고 일정하게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미봉에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다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저도 옛날에 밑에 있어 봤으니까 그래요. 그런 생각인데 대통령은 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 생각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대통령 혼자 갈라파고스에 계시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돌아와도 뭐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 없을 것이다. 지금 제가 볼 때 대통령 지금 하시는 거로 보면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께서 원래 우리가 대통령의 성품이라는 건 지금까지 대충 바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그 기자단에게 그 비행기에서 뭐 특정 질문 외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하신 모습이라든지 그 영상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제가 알던 대통령의 그런 언론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깜짝 놀랐고 지금 인사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근데 전 다행히게도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에 따르면은 어떤 그런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는 취지의 말들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 보고 저는 이제 사람을 믿는다는 게 보면 우리 프로야구 감독들도 보면은 사람을 끝까지 믿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개인에 대한 신뢰일 뿐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적절한 조치들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게 너무 늦어지고 있다. 우리가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관련해서 그 타이밍이 늦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민정 라인이라는 건 또 사회 개혁의 한 축인데 이쪽이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좀 처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전 총리와 현 총리가 나란히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음 주에 합시다. 이 얘기. 네, 하나만 한 얘기니까.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